보자. 핸드폰 집어 넣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어휘 보는 건데, 자, 여기가 이제 니네가 안 보는 데야. 여기가 이제 너네가 안 본 데인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언어 자원으로서의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뭐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태도나 감정이나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이거를 전달하려면은 뭘 해야 돼? 상대방한테 말을 해야 되지. 그럼 그 말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면은 무언가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원천을 자원이라 그러잖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자원이 뭐야? 기름? 아니면 전기? 가스? 뭐 그런 거잖아. 그런 자원으로서 어휘가 이제 나의 어떤 태도나 나의 원하는 의도, 나의 내용 이거를 전달하는 데에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효과적인 말하기야. 효과적인 말하기.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을 전달할 때 이런 어휘를 선택하면은 효과가 이렇게 좋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효과가 좋다.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루기에 앞서서 단어의 종류를 살짝 설명을 해줄 거야. 우리나라 말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다? 알고 있었지? 그리고 전문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고 도구어라는 게 있어. 요런 건 이제 처음 들으시죠? 하나씩 짚어보자. 고유어라는 거는 뭐야?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있던 말이야. 원래부터 있던 말이야. 순우리말이라 그래.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우리말 얘기해봐 이러면은 막 시나브로, 미르 막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가도 그냥 하늘, 땅, 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원래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말, 단어, 이게 활자로 적는 단어가 아니라 말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한자어, 한자어는 뭐예요? 한자어는 이제 그 한자에서 기원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서도 한자를 쓰고 있고 일본에서도 한자를 쓰고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한자를 쓰고 있는데 한자어는 이제 그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의주의 문자죠. 표의 문자죠. 정확히는. 그래서 고유어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의미가 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어순이 중국인 경우가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말은 누가 뭘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순이 영어랑 살짝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무엇을 한다 뭐 우리는 뭐 한다 중국은 한다 뭐 좀 이런 식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어인데 외래어는 우리나라에 없는 말을 외국에서 갖고 와서 우리 형식으로 고쳐서 그냥 쓰는 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할 수 없는 걸 외래어로 쓰는 거거든. 이를테면은 마우스, 바나나, 오렌지, 마우스, 키보드, 컴퓨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외래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새로운 문물 아니면은 새롭게 나온 어떤 현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래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굳이 우리말로 그걸 막 억지로 바꾸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고 바보상자라고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그건 진짜 바보상자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전문어가 뭐냐면요. 전문어는 업무 용어를 전문어라 그래요. 업무 용어를 전문어라 그래요. 업무 용어가 왜 따로 있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요. 업무 용어는 좀 어때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전달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원활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좀 추상적이고 막 이렇게 다의어, 의미가 많고 중의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굉장히 지시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명확하게 이거,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사고도구어. 사고도구어가 뭐냐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고가 뭐예요? 우리 머리로 하는 게 사고예요. 도구가 뭐예요? 재료예요, 재료. 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를 사고도구어라고 하는데, 사고도구어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의, 개념, 수렴, 뭐 하위 분류, 정의, 개념, 수렴, 분류, 뭐 요소, 이런 단어들이 사고도구어예요. 우리가 어떤 강의를 보거나 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요런 단어들이 이제 딱딱 들어있으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이것의 정의는 이렇다. 이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아니면 이것이 수렴해서 뭐 향상되었다. 굉장히 좀 정확한 그런 단어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 쓴 모든 단어가 한자어네요. 그쵸? 아무래도 한자어는 굉장히 세분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에 좀 좋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른 색으로 다른 얘기 할게요. 고유어는 다이어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고치다라는 단어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치다를 딱 얘기를 하면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옷을 고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옷을 고치는 거? 수선한다 그러죠. 이걸 고치는 건 뭐라고 할까요? 수리한다 그러겠죠. 내가 쓰던 글을 고치는 건 뭐라 그럴까요? 수정한다 그러겠죠. 한자는 굉장히 분화가 돼 있어요. 의미 하나하나가 정확하죠. 근데 고유어는 어때요? 다의적이죠, 굉장히. 고치다. 이것도 다 고치다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병원 가서도 병을 고친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자로 말하면은 치료한다가 되겠죠? 생각을 고쳐먹어. 개선하라는 얘기죠. 많아요. 그래서 고유어에는 이런 좀 특징이 있다? 야, 그러면은 전문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중에서 뭐가 제일 적합할까? 이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한자어,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적합하겠지. 근데 만약에 의학 전문어야. 그럼 의학 전문어라고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제 발견된 현상이나 약품보다는 해외에서 들여온 약품이나 해외에서 이제 만들어진 치료법이 더 많겠지. 우리가 갖고 온 게 더 많겠지. 그러니까 어때? 외래어가 많은 거야. 그래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나 외래어가 많이 쓰이고 사고도구어 보시다시피 한자어가 압도적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뭉뚱그려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자, 한자어랑 외래어의 특징은 뭐냐? 장점은 뭐냐? 바로 우리말을 풍부하게 만들어줘. 다양하게 만들어줘. 고유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한자어나 외래어가 도와줘. 근데 만약에 한자어랑 외래어가 너무 많아지면 어떡해? 그때는 고유어가 설 자리를 잃겠지. 그래서 우리가 고유어로 할 수 있는 말은 좀 고유어로 순화를 시키고 뭐 외국어 같은 것도 이제 뭐 굳이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외국어를 쓰지 않는 그런 걸 좀 지향하죠, 국어에서.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당연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건데 우리 학습 목표를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가에서 얘들아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라고 아까 원장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떠드냐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좀 친구들끼리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쵸? 교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교장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애들 떠들고 있잖아요. 선생님보다 애들이 더 나이가 어리니까 사실은 얘들아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장래가 소란하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를 우리가 봐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보면은 가에서 사용한 이 시끄럽다, 조용하다는 일상적이고 쉬운 어휘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친근하죠? 근데 나에서 얘기하는 장래, 소란하다, 정숙하다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엄숙하고 격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담화 상황이랑 의도에 따라서 문법 요소랑 어휘의 종류를 다르게 선택할 줄 알아요. 가에는 이제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고 비격식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처럼 이런 공식적인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장래, 소란, 정숙 같은 한자어를 써요. 그리고 말투도 격식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한자어는요,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기 때문에 추상어가 뭐예요? 추상어가 뭘까요? 추상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게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자어는 뭔가의 어떤 정확한 개념이나 만질 수 없는 것까지 어떤 정확한 단어로 딱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유어에 비해서 조금 더 전문화되고 분화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세분화가 분화예요. 이런 특징 때문에 한자어가 어디에 쓰여? 학술담화에서 사고도구어나 전문어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도구어가 뭐냐면요,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본 어휘가 바로 사고도구어예요. 우리가 사고도구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들어준 예시보다 지금 더 좋은 게 나와 있는데 분석, 대조, 분류, 비교 라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느냐에 상관없이 다 적용시켜서 우리의 사고를 도와주는 단어들이에요. 그쵸? 뭐 우리가 분석이라는 말을 과하게만 쓰지 않잖아요. 사회에도 쓸 수 있고 국어에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고 영어도 분석하죠. 우리 역사 사건도 분석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리고요, 전문어가 뭐냐면요,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담은 용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형태소, 의문, 담화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의문 같은 경우에도, 담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둘이 얘기해, 둘이 대화해 이러잖아. 근데 국어 책에는 꼭 뭐라고 나와 있어? 담화, 발화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게 뭐야? 전문어라는 거야.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도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공시지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은 물가가 올랐어, 화폐의 가치가 개 떨어졌어 라고 해도 되는 걸 인플레이션 이렇게 하는 거죠.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생각이랑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휘랑 표현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학술 담화를 읽을 때는 사고도구어를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딱딱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무엇이고 분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위 분류가 어떻게 되고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해당 분야의 전문어가 무슨 뜻을 지니는지 탐색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고도구어를 잘 활용해서 전문어를 공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내 생각이나 의도를 똑바로 잘 드러내려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할 줄 알으려고 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받아들여지시죠? 자, 그럼 이제 학습활동 바로 가보자. 어휘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는 거야. 감귤의 당도와 산도는 현재 브릭스와 퍼센트로 표시하고 있다. 농톤지 말을 할 때 당도와 산도의 비율을 새콤달콤, 달콤새콤, 달콤. 방안을 심심한가 봐요. 죄송합니다. 당도와 산도의 표기 방식을 바꾼 데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는지 말해보자. 자, 브릭스랑 퍼센트를 달콤, 새콤으로 바꿨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사실 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당도랑 산도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여기 당도랑 산도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굳이 브릭스랑 퍼센트를 쓰다가 새콤달콤, 달콤새콤, 달콤으로 가야 되나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아무튼 간에 이 브릭스랑 퍼센트를 달콤이나 새콤으로 바꿔요. 그럼 효과가 어때요? 외래어 표현은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직감적인 이해가 좀 어려워요. 직관적인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고유어로 바꿔버리면 어때요? 익숙하고 쉬워져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편해지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 있었어. 너네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가 뭔지 알지? 기억나지? 그 뭐 이제 막 보글보글 뭐 이런 거 있잖아. 폴짝폴짝. 그거 지금 이제 고등학생한테는 뭐 의성어다, 음성상징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웠어. 그때 흉내내는 말이라고 배웠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멍멍 뭐 이런 거 배웠었어. 그래서 고유어를 쓰면은 굉장히 쉽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의미를 전달해주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야. 근데 대신에 이제 외래어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줄 수는 있겠지. 원래 이 단어인 거잖아. 사실 산도와 당도를 표기하는 그 방법이.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 본 연구는 이상시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대표시, 오감도 시지, 텍스트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보자는 거죠. 그린 수소는 분류한다. 여기를 보자는 거예요. 자, 가랑 나에 사용된 전문어의 동그라미 하래요. 했어요. 이를 근거로 어떤 분야의 학습 단어인지 써보자. 분석하다랑 분류하다의 의미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고 사고도구의 쓰임의 차이를 말해보자. 아우 좋아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자, 분석하다는요 나누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걸 풀어서, 그러니까 어떤 뭉탱이가 있으면은 뭐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요렇게 막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게 분석이에요. 근데 분류는요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식물로 예시를 들게 되면은, 식물을 분석하게 되면은 뭐 잎, 뿌리, 줄기 요렇게 분석이 되는 거고, 분류를 하게 되면은 쌍떡잎 식물, 뭐 외떡잎 식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고도구어를 활용해가지고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글을 본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정말 옆에 볼만한 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전문어로 쓰이는 외래어들. 전문어로는 이제 과거에는 한자어가 많이 쌓였고 이제 최근 가면서 외래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어는 개념을 정확히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외래어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좋아요. 이게 진짜 효과적이에요. 굳이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에 좀 차이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대로 갖고 오는 거 좋아요. 근데 최근에는 의학용어나 법률용어 등의 전문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순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쉬우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의미 전달이 빠르고 편해지니까. 내가 이거를 최근에 어디서 봤냐면은 그 지하철역에 있잖아. 지하철 이제 운전하는 기관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신호모진 이런 단어 있죠? 신호모진이 뭔 줄 알아? 모르죠? 신호모진이 뭐냐면 신호 위반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뭐 신호모진 이렇게 돼 있는 단어를 신호 위반 이걸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또 어딜 갔는데 거기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있고 거기 구로역 시발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구로역 출발 뭐 이런 식으로 뭐 순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더라고. 쉬운 말로. 이게 뭐 나쁜 말이라서 순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문어에서도 이제 외래어나 한자어를 좀 고유어 쪽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산도랑 당도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새콤달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또 넘어갔어요. 만화 있어요. 내일 학급회의 안건은 뭐야? 아, 다음 달 열리는 마을축제 한마당에 우리 반도 참여할까 하거든. 이번 학급회의에서 어떨까?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자, 요 첫 번째 대화에서는요. 지금 어때요? 비격식체를 쓰고 있죠. 해체를 쓰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똑같은 애잖아. 얘가 얘잖아. 얘가 얘잖아.
근데 니다 요 하면서 여기서는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는 뭐예요? 격식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떨까요? 이러면서 비격식체를 쓰고 있긴 한데 해요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리는 말이고 얘는 다 올리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상황에서 쓰는 거는 이제 학급 친구로서 얘기를 한 거야. 학급 친구로서. 길을 걸어가면서 떠드는 상황이야. 대화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비격식체면서 서로를 낮추는 해체를 쓰는 거야. 왜냐면 비공식적인 일상에서 친구랑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나에서 인물 관계는 이제 회의 진행자랑 회의 참여자의 관계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상황은 학급 회의 중에 의견을 말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쓰거나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써가지고 서로 높이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왜? 학급 회의라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이거 중요해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 두 번째. 자, 높임 표현 분석이에요. 어머니는 키가 크시다. 삼촌 잠깐 시간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휴일에 집에 계신다. 어머니는 키가 크시다예요. 지금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는 어머니랑 키거든요. 어머니가 키가 크시다잖아요. 여기서 지금 시를 붙였는데 이거 누구 때문에 시를 붙인 거예요? 바로 어머니 때문에 시를 붙인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어머니의 키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간접 높임으로 들어가야 되고, 간접 높임은 뭐라 그랬어? 반드시 선어 말어미 의시로 실현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어. 삼촌 잠깐 시간 있으세요? 이거는 대화 상대인 삼촌을 높이는 건데, 있으세요는 얘들아 사실 있으시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노란색 말고 여기 지금 또 시가 들어갔어. 그거 보면은 시간이 있으세요야. 근데 이 시간이 누구 거? 삼촌 거. 그러니까 여기도 간접 주체 높임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접 주체 높임만 들어간 거고, 나는 간접 주체 높임이랑 상대 높임이 같이 들어간 거야. 자, 다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휴일에 집에 계신다 라고 적혀 있어. 계시다 라고 지금 특수어휘가 쓰였어. 계시는 게 누구야? 집이 계시는 거야? 휴일이 계시는 거야? 아니야.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야. 높임 상대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야? 직접 주체 높임인 거지. 직접 주체 높임. 그래서 간접 높임일 때는 선어 말어미, 직접 높임일 때는 이렇게 시를 붙이기도 하고요. 특수어를 쓰기도 하고요. 뭐 그럽니다. 자, 이제 시제.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거. 이거는 요거 지도 방안을 그냥 한번 읽어볼게. 시간 표현이 단순히 그냥 시간적 구조에 따라,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게 어디 포인트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해서 맞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 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도 특정 효과를 위해서 시제를 막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대. 현재를 과거로 바꿨을 때의 효과, 이거를 학생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해보래. 그래서 과거 시제로 바꿔보라고 했고, 여기 옆에 과거 시제로 잘 바꿔줬거든. 자, 시제를 지금 이게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선어 말어미 없지? 선어 말어미 없지? 그대로 재미있는 양 뭉킨다.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물속에서 무엇 하나 집어낸다. 조약돌이었다. 이게 갑자기 과거네. 그리고는 홀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이게 현재형으로 쓰있네. 그치? 그래서 이거를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어떤 효과가 올 것 같아? 생생하다. 현장감. 그리고 소년에게도 소녀의 모습이 강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은 그 사건의 현장감이나 실감을 높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소설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을 때는 누구 입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막 읽어야 돼? 소년의 입장에 들어가서 읽어야 되지. 왜냐면은
이 소년이 소녀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소녀가 하는 행동을 소년이 막 관찰하고 있는 장면이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현재형으로 돼 있으면은 마치 내가 소년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걸 막 같이 보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인식을 같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게 현재 시제의 효과예요. 여기를 먼저 볼게요. get은요, 미래 시제, 추측, 의지, 가능성이나 능력, 그 다음에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 풀었던 숙제에 그거 있었어요. 그 5번째 get의 의미인데 뭐 헤아려 보거나 그렇게 되다? 좀 말도 안 되는 문장 써 있었던 거 기억나죠? 이해 안 가셨죠? 그거 요 예문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뭐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 할 때 쓰는 get이 있어. 그게 5번째 get이고 저 위 안에서 다 나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건 여러분들이 잘 찾을 거고, 왜냐면 시간 표현이 함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추측인데요. 이 추측은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뭐 셋 중 아무거나라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도 추측 가능해, 현재도 추측 가능해, 미래도 추측 가능하거든요. 과거를 추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태영이 어제 진짜 재밌었겠다, 뭐 이런 추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지. 의지는요,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꼭, 반드시 요 말이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장래희망을 얘기할 때, 나는 나중에 아이돌이 되겠다, 나는 다음 학기에 반장이 되겠다, 이런 장래에 내 희망을 얘기할 때는 그거를 이제 나의 의지로 봐요. 그리고 가능성이나 능력은요, 보통 뭐가 나오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못 먹는다,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끔은 비꼬는 말로도 나올 때가 있어요. 네가 그걸 다 할 수 있겠니? 이런 말로. 그리고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 있죠? 얘는 보통 얘랑 같이 나와요.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얘기해요. 질문을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 4번에서 하는 활동은요, 이제 선어말어미 떼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녀왔다, 과거, 늦겠다. 늦겠다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추측이니까 미래에 대한 추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끝까지 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끝까지 꼭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진 거죠. 열심히 연습한 동생이 정말 대견해 보이었다. 보이었다. 그 피동전미사 이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어시 결합했네요. 과거고요. 그 다음에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거는 어떻게 의지인 걸 알 수 있어요? 다짐했대잖아요. 그럼 의지죠. 나중에 장래에 발표하겠다는 꿈을 가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get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숙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건데 잘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5번째 피동 한번 가보자. 이중피동. 우리말의 피동문은 피동형이나 피동사 중에 하나를 쓰면 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버릇이 널리 퍼졌어. 보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보이어지다로 쓰는 식이다 이러죠.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모기가 들어왔다. 열려져, 열다, 열리, 어지, 어가 들어간 거고요. 나는 그날따라 보고서가 쉽게 쓰여진다고 생각했다. 쓰다, 이, 어지, 니은, 다, 고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에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나누다. 나누, 어지, 다.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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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두 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중 피동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 그치?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하나만 써봐. 하나만 써봐서 말이 되면은 그건 이중 피동이야. 근데 하나만 썼는데 의미가 안 통해. 그럼 그건 뭐야? 사동전미사의 통사적 피동이 결합한 형태인 거야. 알았지? 자, 열려있는 창문. 괜찮지? 그 다음에 쓰인다고 생각했다 라고 해도 되지. 써진다고 해도 되고 쓰인다고 라고 해도 돼. 그 다음에 나뉘었다. 가능하지? 나누어졌다. 괜찮지?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느무가. 자, 6번.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지후로 예시 들어줬던 강조되는 부분이랑 우리가 피동을 사용하는 그 케이스 있죠? 그걸 이제 활동으로 보는 거야.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위 상승으로 통제되는 도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접사되다가 붙은 파생적 피동이 들어가죠.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홍수 피해가 우려되면서 여기도 있네. 교통통제 구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이가 들어갔네. 이에 따라 내일 아침 출근길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땡땡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는 인용 표현이 들어갔네요. 근데 어떤 인용 표현이에요? 간접 인용 표현이 들어갔어요. 자, 피동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 어디 나와 있냐? 여기 있다. 자, 저 신문에서, 저 일기예보에서 피동 표현이 사용된 거 이거 다 찾을 수 있죠? 밑줄 치시면 돼요. 호우경보를 발령한 게 아니라 발령됐다라고 쓴 이유는 이걸 누가 발령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건이나 정보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리고 통제 구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거랑 우려하는 주체는 모두 기자예요. 근데 저 기자가 쓴 글, 기자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제 구간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스러워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 판단하실 때는 그냥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돼요. 걱정할 만해요. 하나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숨기면서 우려가 된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용 표현 한번 볼게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은 기자가 아니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한 말인데 인용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메시지에 객관성을 더하는 거다. 이거는 그 밖에서 글을 끌어왔을 때의 효과예요. 간접 인용의 효과가 아니라 밖에서 글을 떼왔을 때의 효과예요. 여러분들도 과제를 하실 때 그냥 진짜 정보에 대해서만 적기보다는 뭔가 논설문 같은 걸 적으실 때 혹은 토론 준비를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까지. 그때 어떻게 해요? 맨날 뭐 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기관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에 따르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 인용해 왔을 때 내 말의 신빙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인용 표현의 효과예요. 간접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직접을 가져오든. 됐습니다. 여기 됐고요. 자, 이제 여기를 현아랑 은혁이 지긋지긋하다. 어휘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태도 한번 보자. 은혁아, 이번 발표에서 네가 맡은 부분 나에게 보내줄 수 있을까? 미안해. 사실은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 아직 완성을 못했어. 너는 항상 조별 과제 할 때마다 족같이 늦게 주더라. 그렇게까지 내가 좀 늦었다고 불평하는 거야? 불평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약속을 지키라고. 밑줄 친 말에서 알 수 있는 태도를 한번 볼게요. 은혁이가 불평하는 거야 이러고 있고 현아가 부탁하는 거야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둘 다 싸가지가 없지만 그 은혁이가 자신의 행동을 싫어하고 나무란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불평하는 거야? 이런 거. 불평하는 거야? 지금? 불평하는 거야? 근데 이제 현아가 부탁하는 거야 하고 이제 고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의 불만을 좀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부탁하다 해서 사전에서 찾아보고 이거 학교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하자 그러면 구쌤이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해요. 떠들지 말고. 전 안 해요. 언제까지. 오케이. 2장. 자,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학술담화에 이용되는 그 내용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바로 여기 볼게요. 자, 이 글에 나타난 인용 표현을 찾아보라고 하죠. 인용 표현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따옴표 있는데 찾아봐도 되고, 그리고 여기 있네요. 고랑 라고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학술담화의 언어 주체 이게 뭐예요? 글쓴이에요. 글쓴이. 근데 글쓴이 중에서도 그냥 뭐 작가가 아니라 학술담화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 주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갖춘 주장이라는 점을 읽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객관적이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무언가를 떼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효과가 뭐예요? 객관성이랑 신뢰성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으로 시작하는 어떤 객관적인 얘기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의 말을 갖고 오는 거지. 그런 효과.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문장 중에 있었대. 문장 중에 있었대. 여기에 판단 젠다라고 파생적 피동이 들어갔어. 이걸 만약에 능동문으로 고치게 되면 우리 뭐 해야 돼? 여기에 있는 주어가 목적어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사회적 휴리스틱을 환경 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로 이제 바꾼단 말이야. 자, 능동문을 사용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강조되게 돼. 여기 주어가 글쓴이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피동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상황이 강조가 되는 거야. 사회적 휴리스틱을 환경 정책에 도입하는 그 방안이 이게 주어잖아. 그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그게 강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휴리스틱을 환경 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이 시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따라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은 말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완화하고 상황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객관성을 더하는 방법으로 오늘 2개를 배운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인용, 두 번째 방법은 피동.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자, 그럼 또 이제 맛집이네. 전문어를 찾아보고 그 뜻을 검색해보자. 학교 선생님이 하자 그러면 열심히 같이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도구어. 주장하다랑 비슷한 사고도구어에는 무엇이 있을까? 요거는 시험에 나올 만해. 어휘 문제는 시험에 나올 만하죠. 괜히 시험 당일에 단어 뜻 몰라가지고 멍청하게 한 문제 날리지 말고요. 미리미리 공부하세요. 이런 거는. 아시겠죠? 강조하다, 단언하다, 선언하다, 확언하다, 역설하다. 비슷한 말들도 있고 아예 다른 뜻도 있죠? 다음에 자, 요거는 조심하셔야. 이거 봐야 돼요. 학술적인 글을 쓸 때 유의할 점. 4개니까요.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문제 내도 좋잖아요. 전문어를 잘못 쓰거나 남발하는 거, 그리고 영어를 불필요하게 쓰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비논리적인 문장,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 이건 뭐예요? 이중피동 같은 거요. 그리고 만연체의 문장. 만연체가 뭐예요? 만연체는요, 길게 늘어난 문장이에요. 길게. 짧게 할 수 있는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짧은 게 좋아요. 글을 쓸 때는
짧은 문장이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만연체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간결하고 명료한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시, 대용, 접속 등의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잘 써라. 인용한 부분은 출처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다 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 내고 가시고요. 오늘 숙제는 나눠드린 프린트랑 책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있지?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은, 자, 체크해놔라. 16쪽. 까만 책 16쪽부터 시작하는 그 모의고사 문제 있지? 개수가 많진 않은데 좀 어려워요. 이거 풀어오시면 돼요. 이거랑 프린트 풀고, 프린트에 대화의 원리가 있어.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이런 거 있어. 풀지 마. 안 배운 거잖아. 그거 풀지 마. 그래서 이제 숙제 내시는 분들 뜯어서 파일에 담아서 저 좀 주시고 가십시오.